네, 이번 시간에는 법인세 신고를 마치고 대표님들이 재무제표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니까 그 부분을 실무적인 입장에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요약 손익계산서가 보이는데요. 손익계산서 전체 중에서 일부를 요약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손익계산서는 말 그대로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순이익을 보여주는 겁니다. 기간의 개념이에요. 재무상태표는 이 날짜, 즉 말일자 기준의 스톡의 개념이죠. 그 시점의 잔액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손익계산서는 기간의 개념입니다. 23년도에 매출액이 15억이 있었고 원가가 11억 들어갔는데요. 이 매출원가만 보더라도 업종이 원가가 있는 도소매업 또는 제조업 또는 건설업 등이라는 걸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매출원가에 대해서 이해를 조금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전년도에 넘어온 재고를 기초재고라고 합니다. 당년도에 1월에서 12월 동안 회사가 사들인 금액을 상품 매입 금액이라고 하죠. 거기서 23년도 말일자 기준으로 팔려 나가지 않고 남아있는 상품을 기말재고라고 합니다. 기초재고에서 당해 연도 사들인 상품 매입의 기말재고를 빼면 매출원가가 나오는 거죠. 요 상계년을 보시면 21년도에는 재고자산이 있었습니다. 1,000만원. 그러면 1,000만원을 남기고 원가를 잡은 거죠. 저 1,000만원은 22년도에 기초재고가 됩니다. 그럼 22년도에 1,000만원 더하기 상품 매입을 합치고 기말재고를 뺐더니 5억 9천이란 얘기죠. 근데 여기에 보시면 기말재고가 없습니다. 즉 기초재고 1,000만원에 상품 매입 5억 8,200 더해서 5억 9,200의 매출원가가 된 거죠. 23년도는 이때 기말재고가 없었기 때문에 기초재고가 없었고 상품 매입이 11억 1천이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말재고가 0이기 때문입니다. 즉 남겨둔 게 없이 그대로 다 원가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요 원가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해하셔야 됩니다. 기말재고를 남기면 내년도에 비용 처리하겠다는 뜻이니까 그만큼 회사의 이익이 증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말재고를 남기겠다는 뜻은 우리 회사의 순이익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매출에서 매출원가를 뺐더니 매출 총이익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인건비와 기타 비용 등을 합친 거를 우리가 판매관리비라고 하는데요. 판매관리비가 3억 4,400 있어서 이 금액이 빠지면 영업이익이 4,200 정도 나오죠. 그럼 이 판매관리비, 판관비의 주요 항목들을 보시면 인건비가 있습니다. 물론 회사의 대표나 이사 등의 급여도 있으니까 임원급여로 분리를 해도 되는데 아무래도 임원급여를 따로 표시하지 않고 싶어하는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그 다음 퇴직급여가 있죠. 이 퇴직급여는 실제적으로 그 해에 퇴직한 직원의 퇴직금을 넣었을 수도 있고요. 또는 매년 퇴직연금 등을 불입했을 경우에 여기 퇴직급여의 비용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차량 유지비가 있는데요. 이 차량 유지비를 보면은 여기는 업무용 차량이 있구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회사에 업무용 차량이 없다면 보통 법인카드로 기름값을 쓰면 여비교통비라는 계정으로 많이 넣고 차량 유지비로는 잘 안 넣죠. 그 다음 지급수수료, 광고선전비, 그 다음에 접대비가 있습니다. 접대비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본 한도 3,600에 매출액의 일정 부분의 한도가 늘어나죠. 이 접대비의 경우에는 복리후생비가 틀리게 직원들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출한 금액이 아니고 거래처 접대 등의 목적으로 식사를 하거나 또는 거래처에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는 상품권으로 접대를 할 경우에도 여기에 포함되죠. 그 다음 임차료 등이 있는데요. 이건 임대차 계약서를 보시고 사무실을 임차한 경우에 임차료가 들어가게 되고 이거에 상응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보시면서 보증금을 이 자산 쪽 비유동 자산에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나온 영업이익에서 우리가 영업의 수익을 더하는데요. 보통 법인 통장에 잔고가 있으면 이자가 들어오죠. 그때 이자 수익을 잡을 거고요. 기타 영업의 수익에는 국가로부터 지원금 등을 받으면 여기에 금액이 들어갑니다. 아마 이 정도 큰 금액이 청년 관련된 인건비 지원금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영업의 비용을 차감하게 됩니다. 이자 비용의 금액이 없다는 것은 재무상태표에 보시면 차입금이 없다는 뜻이겠죠. 물론 여기에 보시면 차입금이 있는데 여기 차입금은 우리 대표님이 회사에 돈이 없어서 본인 돈을 넣었을 때 가수금이라는 계정으로 관리하다가 최종 재무제표에는 단기 차입금으로 표시를 합니다. 이건 대표님한테 빌린 거기 때문에 보통 대표님한테는 회사가 이자를 지급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자 비용이 따로 책정이 되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을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빼면 법인세 차감 전 순손익이 나올 거고요. 여기에 법인세 비용을 반영하면 회계상 당기순이익이 나오겠죠. 이 당기순이익은 그 해 1년에 벌어들인 순이익입니다. 이 금액이 어디로 가냐면 이 그림을 보시면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에서 모든 비용들을 빼고 난 당기순이익이 그 해에 벌어들인 금액이기 때문에 이쪽 재무상태표에 자본안에 있는 이익잉여금으로 쌓이게 됩니다. 23년도에 당기순이익 3,800만 원이 여기 요약 재무상태표에 보시면 자본
자본 안에 이익잉여금 안에 이 3,800만 원이 들어가서 전년도 이익잉여금 2,000에 3,800을 더하면 5,800의 누적 이익잉여금이 되는 거죠. 재무상태표는 스탁, 즉 쌓이는 개념이기 때문에 매년 벌어들인 순이익 또는 손실이 나면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쌓이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회사의 경우에는 금액이 크지 않은데요. 근데 만약에 이게 5,800이 아니고 50억이었다 또는 5억이었다 이러면 큰 금액의 이익잉여금이 쌓이는 거죠. 중소기업이 이렇게 큰 금액이 쌓이면 주식 가치가 올라갑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이 금액이 쌓일수록 회사의 주식 가치가 올라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대표님들은 이 이익잉여금이 언젠가는 세금으로 과세된다는 거를 알고 계시나요?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법인세를 냈는데 왜 또 세금이 부과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개인사업자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똑같은 조건에서 당기순이익이 3,800이 아니고 여기 직원급여의 임원 대표이사의 연봉이 1억이었다고 가정하면 개인사업자는 1억 3,800의 이익이 날 겁니다. 왜냐하면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의 급여를 비용 처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법인의 대표이사의 연봉이 1억이라고 가정하면 당기순이익이 개인사업자로 가정할 때는 1억 3,800의 이익이 날 겁니다. 그러면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신고 기간에 이 1억 3,800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고 건강보험료를 정산해서 왕창 세금과 4대 보험료 정산 금액을 내게 되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많은 세금을 내고 나면 나머지 돈은 대표님이 마음대로 쓰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이게 대표이사의 것이 아니죠. 그래서 대표이사는 1억 3,800 이익에 대해서 본인 연봉 1억을 비용 처리하고 나머지 3,800을 남긴 겁니다. 이 3,800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고 나서 이 금액이 이익잉여금으로 그대로 쌓이게 되는 겁니다. 한꺼번에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뜻이죠. 개인사업자처럼 1억 3,800에 대해서 전체로 세금을 내게 된다면 절세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절세의 기본은 쪼개기잖아요. 그래서 그 전체 금액 중에서 1억만 급여로 받아가고 나머지 3,800은 여기에 쌓아두는 거죠. 그러면 여기 쌓인 금액이 뭐 5억이었다, 50억이었다. 이 금액을 언제 세금으로 내느냐? 그러면 여기 쌓여있는 금액에 대해서 언젠가는 세금을 내게 됩니다. 내년에 손실이 날 것 같은데요? 극단적으로 매출이 빵이고 내년에 비용만 1억을 썼다. 그러면 당기순 손실 1억이 나겠죠. 그럼 이 1억이 여기에 쌓이게 되면 이익잉여금은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 4,200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이 회사는 이익잉여금이 없어지고 결손금이 되는 겁니다. 이익잉여금이 크다면 나눠서 가져가셔야지만 절세를 실천하는 길이 되겠죠. 그럼 여기까지 이해되셨는데 이 금액을 언제 그러면 과세하느냐? 첫 번째, 배당으로 가져가실 때 과세가 됩니다. 지금 3월에 법인세 신고할 때 세무사 사무실에서 배당 얼마 할 거냐 물어보시겠죠. 그러면 그 배당 금액을 정하게 되면 배당은 주주들이 가져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을 배당하겠다 하면은 이 회사의 주주가 5대5로 있었으면 2천만 원을 1,000만 원씩 가져가시게 되는 거죠. 1,000만 원씩 세전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15.4%의 배당 소득세를 내면서 2천만 원을 회사에서는 이익잉여금을 없애게 됩니다. 주주 입장에서 15.4%만 내면서 2천만 원을 가져가는 거죠. 이때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두 번째, 이 회사가 이익잉여금이 50억이었다. 아주 크고 괜찮은 회사니까 다른 회사에서 이 회사를 사가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님이 팔고 싶어질 수도 있고요. 그걸 우리가 M&A를 하게 되는데 특별히 회사를 팔 때는 주식을 넘기면 끝입니다. 대표가 빠지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주주가 주식을 넘기면서 회사를 팔게 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주식을 넘길 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겠죠. 이 이익잉여금 금액이 클수록 이 회사의 주식 가치는 높아져 있을 거고 그러면 처음에 자본금 출자했을 때 액면가액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주식 양도세로 한꺼번에 과세가 될 겁니다. 또는 주주가 갑자기 돌아가실 수 있죠. 그러면 상속세가 일시에 과세가 됩니다. 작은 금액이 아니고 큰 금액이 쌓여 있다면 상증세법상 비상장 주식가치 평가를 하게 되면 높은 가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한꺼번에 내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회사를 그냥 접겠다. 법인을 청산을 하겠다. 부가세법상 폐업을 넘어서서 법인을 없애겠다는 청산을 하게 되면 이 이익잉여금이 주주들에게 의제배당이 됩니다. 즉 배당으로 간주돼서 그때 주주들이 한꺼번에 세금을 내게 되는 겁니다. 즉, 이 이익잉여금을 관리하시지 않는다면 작은 금액일 때는 모르겠지만 큰 금액일 때는 갑자기 상속이 일어나거나 회사를 청산해야 되거나 주식을 팔아야 될 때 한꺼번에 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항상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쁜 3월에도 이익잉여금을 줄이기 위해서 배당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회사는 이익준비금이 없다는 얘기는 배당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얘기겠죠. 배당 금액의 10%를 보통 이익준비금으로 쌓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도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